안녕하십니까? 소오쿨 극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여 년 전쯤 일제강점기 시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1970년대 노장 비구니의 유언을 통해서 그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1920년 무렵 일제강점기 시절에 벌어진 일이다. 강원도하고도 정선 땅에 있는 한백산, 첩첩산 중 단비골에는 단 두 가구가 살고 있었다. 윗집엔 10만이 내외가, 아랫집엔 사냥꾼 내외가 살았는데 그들은 친형제처럼 내 것 내 것이 없었다. 원래 먼저 터를 다지고 산 집은 선조대대로 그 동네에 살았던 10만이인 김씨와 그에게 시집온 아내 박씨였다. 10만이의 부인 박씨는 산골에서 태어나 한 번도 산골을 벗어난 적이 없어서 시집 올 때까지 살 한 마를 채 먹지도 못했으며 글자라고는 한 글자도 못 읽고 못 쓰는 여인이었지만 정결한 성품을 가진 데다 아주 미인이었다. 단 두 식구 살림이었지만 집안 어디에도 먼지 한 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박씨 부인은 살림을 잘했다. 매일 집 청소를 말끔하게 하므로 초가의 벽이나 지붕 어디에도 거미집 같은 것은 없었다. 또 밥을 짓기 전에 아궁이에 있는 재를 말끔하게 모두 청소해서 치우기 때문에 부엌은 밥알을 떨어뜨려도 그대로 주워서 먹을 수 있을 만큼 깨끗했다. 음식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 깊은 산골에서 1년 12달 단 한 번도 읍내장에 나가본 적이 없지만 산중에 있는 각종 풀을 뜯고 집 뒷곁에 있는 밭에 고추와 깻잎, 호박 등 각종 채소를 키워서 맛깔나게 반찬을 만들어 신랑을 공양했다. 쌀과 보리 같은 곡류는 어쩔 수 없이 돈 주고 사 먹을 수밖에 없었지만 신랑 김씨가 심산계곡을 누비면서 산삼을 찾아다니는 중에 산삼은 물론이거니와 가외로 값비싼 약초도 많이 캐왔으므로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부부는 살림 살고 남은 돈을 모두 은자로 바꾸어 장독 하나에 넣어서는 집 뒷곁 장독대 옆에 파묻었다. 돈이 늘어가는 재미도 재미였지만 언젠가 아이가 생길 때를 대비한 것이었다. 부부는 모두 제 이름자도 못 읽고 못 적는 무식한 사람이어서 아이가 두메산골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부부는 세상에 그 누구도 꿈꾸지 못할 만큼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옥에 있는 티라 할까? 슬아에 아직 아이가 없는 것을 늘 아쉬워했다. 사냥꾼 황씨는 뒤늦게 단비골에 합류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늦은 가을밤이었다. 거의 거짓골인 어떤 남자가 꽁무니에 여자 한 사람을 달고는 김씨 집 앞에 나타났다. 무언가 큰 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형국이었지만 김씨 내외는 개의치 않았다. 산골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살았기 때문이다. 내외를 맞아들여 새로 따뜻한 밥을 하고 국을 데워서는 피로와 기갈에 허덕이는 양주를 먹였다. 그런 다음 아랫방에 군부를 잔뜩 넣어서는 재웠다. 나중에 황씨의 입을 통해 알고 보니 여자는 영월 읍내주막에서 술심부름을 하던 사람이었고 황씨는 그 집의 단골로 드나들던 사냥꾼이었다. 또 황씨와 주막의 여자는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술을 먹다가 여자를 가운데 두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화가 난 황씨가 그만 술김에 화승총을 사용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피를 흘리며 주막 바닥에 쓰러지자 겁이 난 황씨는 여자를 꿰차고 산으로 도망쳤다. 우여곡절을 거쳐 물 한 그릇을 앞에 놓고 부부가 된 두 사람은 김씨를 형님으로 박씨를 형수님으로 부르며 오두막을 한 칸 지어서는 김씨 내외 곁에 머무르게 되었다. 죄를 지었으니 영월 땅에는 돌아가지 못하고 정성 근처만 다니면서 사냥했는데 알고 보니 솜씨가 형편없는 사냥꾼이었다. 산떼지는커녕 토끼 한 마리도 제대로 잡아오지 못하니 달랑 두 식구인데도 입에 풀칠을 못했다. 게다가 황씨의 아나까지
살림살이에는 영 젬병이라 집안 구석구석은 거의 쓰레기장 수준이었다. 하지만 착하고 어진 김씨 내외는 매사에 서투른 황씨 부부를 어떻게든 도와가며 같이 살려고 애썼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렀는데 어느 깊은 가을날 약초를 캐러 산에 들어간 김씨가 여느 때와는 달리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신만이 부인이 쪽마루에 걸터 앉아 남편 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랫집 사냥꾼이 올라와 말했다. 형수님, 우리 집사람 여기 안 왔습니까? 아니, 안 왔는데요? 집에 없어요? 이게 도망을 갔나? 집안에는 옷가지 하나 남은 게 없어요. 그 말을 듣고 김씨 부인이 가서 보니 과연 그랬다. 아무래도 두 사람이 눈이 맞아 도망간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데 믿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을 꼬박 앉아서 세웠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부처님인 줄 알았더니 야차 귀신이었던가? 신만이 부인은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워 버렸는데 사냥꾼은 연놈들을 찾으러 간다며 대처로 나갔다. 부인은 사냥꾼이 없는 틈을 타 장독을 열어보았다. 은자는 그대로 있었다. 평생 모은 재물도 안중에 없을 만큼 그 여자가 좋았던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그대로 굶어 죽으려고 이를 악물고 굶었다. 내가 이대로 굶어 죽으면 소식을 듣고 그이가 와서 울어줄까? 일주일 만에 헛걸음을 치고 돌아온 사냥꾼이 신만이의 아내를 위로하며 읍내장터에서 사온 음식을 권했다. 형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이것 좀 드세요. 의지와는 달리 음식을 보자 살고 싶었다. 일어나서 아기아기 먹었다.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서 내가 이 원수를 갚으리라. 그날 이후로 아랫집에서는 생호라비가 윗집에서는 생과부가 원한과 분노와 한숨으로 살아갔다. 눈이 펄펄 오던 어느 겨울날 밤 사냥꾼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윗집 생과부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는 사냥꾼의 품에 안겼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새 살림을 차렸다. 사냥꾼은 신만이의 아내를 형수님이라 부르는 대신 당신이라 불렀고 그녀도 사냥꾼을 여보라고 불렀다. 사냥꾼은 하룻밤도 거르지 않고 신만이 부인의 고쟁이를 벗겼고 그녀는 새로운 밤놀이에 심신이 들떴다. 어느새 지난 가을의 분노와 한숨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새 삶이 너무 짜릿해 웃음꽃 질 날이 없었다. 이제는 혹시라도 옛날 그 사람이 돌아올까봐 걱정될 지경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어느새 꽃피고 새오는 봄날이 찾아왔다. 산나무를 뜯으러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박씨는 생각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은자가 들어있는 장독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신랑이 좋아하는 나무를 찾아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숲으로 들어가다가 여인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다. 바위 사이 풀 속에 처박힌 시체. 그것은 사냥꾼 부인과 도망쳤다던 남편 신만이었다. 움켜진 오른손을 펴자 단추 하나가 나왔다. 멍하니 서 있던 그녀는 단추를 들고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갔다. 가을에 입던 사냥꾼의 조끼를 꺼냈다. 단추 하나가 없었고 조끼의 나머지 단추와 그녀가 갖고 온 단추는 같았다. 마침 집에 있다가 그 모습을 본 사냥꾼이 방으로 따라 들어와 방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용서해 주시오.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나는 미칠 것만 같았소. 망연자실 천장만 바라보던 부인이 조끼와 단추를 들고 나가더니 부엌 아궁이 불 속에 던져버리고 방으로 들어와 배시시 웃었다. 나도 서방님 품에 안기는 꿈을 수없이 꾸었답니다. 전 남편은 언제나 눈엣가시였습니다. 사냥꾼이 감격하여 그녀를 안았다. 오노질하게 시간이 지났고
땀을 훔치지도 않고 고쟁이만 걸친 채 그녀는 부엌에 나가서 술상을 차려왔다. 사냥꾼이 벌컥벌컥 술잔을 단숨에 비웠다. 그러더니 초점 잃은 눈을 크게 뜨면서 피를 토하더니 꼬꾸라졌다. 지아비를 죽인 원수를 갚은 것이다. 여인은 산속으로 들어가 억울하게 죽은 남편이 시체를 수습하여 땅에 묻고 술을 따라 재를 올렸다. 할 수만 있다면 내 하초를 짓이기고 싶구나. 악연은 인연이 아니던가? 그녀는 사냥꾼의 시신도 수습해서 양지 바른 곳에 묻고 술을 따랐다. 하늘처럼 따르고 살던 지아비를 죽인 원수지만 어쨌거나 그 또한 5달 동안 살을 섞은 지아비였기 때문이었다. 혹시나 하고 주위를 다니면서 찾아보니 사냥꾼 부인의 시체가 거름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다. 부인은 불쌍한 그녀 역시 제대로 땅에 묻어주었다. 며칠 후 담빗골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50여 년의 세월이 지난 1970년대에 평생 수행에만 전념하던 어느 노장 비구니가 한백산 담빗골에 가서 장독의 은자를 찾아서는 좋은 일에 쓰기를 유언으로 남기면서 자기의 비밀을 모두 상자에게 털어놓았으므로 이 일은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라는 무릎 아래라는 뜻으로 주로 부모의 보호를 받는 테두리 안을 말합니다. 기갈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양주는 가시벗이 즉 바깥주인과 안주인이라는 뜻으로 부부를 이르는 말입니다. 야차는 두억신이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모질고 사나운 귀신의 하나입니다. 대처는 도회지입니다. 사람이 많이 살고 상공업이 발달한 번잡한 도시 지역을 말합니다. 아기아기는 음식을 욕심껏 입 안에 넣고 마구 씹어먹는 모양입니다. 아기는 탐욕을 부려 아기도에 떨어진 귀신으로 몸이 앙상하게 마르고 배가 엄청나게 큰데 목구멍이 바늘구멍 같아서 음식을 먹을 수 없어 늘 굶주림으로 괴로워한다고 하는군요. 하초는 배꼽 아래의 부위로 콩팥, 방광, 대장, 소장 따위의 장기를 포함합니다. 여기서는 성기를 말합니다. 노장은 나이 든 승려를 말합니다. 참고문헌과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한정섭 선생이 편저한 책 불교설화대사전에 있는 실화사연을 모본으로 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청에 누리집을 빌렸습니다. 우리역사넷에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박훈정 감독의 2015년 영화 대호에서 한 장면 캡처했습니다. 김영조 기자가 글을 쓰고 한국화가 이무성이 사파를 그린 우리 문화신문의 칼럼. 신밧달을 외치려 고독한 산행을 마다앉는 신만이의 사파를 빌렸습니다. 사이버고사 고사성어 남부여대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김진자 화백의 그림 장터를 빌렸습니다. 조선시대화가 김중근의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에 도록을 빌렸습니다. 한국어능 역시 험대책 눈의 가시 같다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조아락 화가의 초대전 그림 극락왕생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박연옥의 책 한국의 미인도와 조선의 여류시인 미인도의 그림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과 김중근의 그림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픽사베이, 크라우드픽, 아이스토크, 픽스타, PNG트리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